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목소리와 외모가 20세 차이 나는 황대리입니다. 아,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느와르 사랑하는 배준현입니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연기 잘하는 배우가 들어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네. 또 하나씩 읽어야죠. 아, 네네. 댓글. 그 사이에 올라와 있으면 댓글. 진짜 재밌겠다. 하이어스타라는 분이 네. 아이 팟캐스트에 시네마스터가 없어서 팟빵을 깔았대요. 아, 그래요? 파나마에서 응원하신다고. 파나마예요? 네. 아이고. 시네마스타로 검색하신 거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쌍시옷으로 찾아야 네, 되는데. 있는데. 아이폰 팟캐스트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거기는 댓글을 뭐 이렇게 달 수는 없으니까. 아, 네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아, 파나마에서도 들으시는군요. 아, 그리고 그 댓글 있었어요. 저 되게 네. 공감했는데. 네. 네. 배 감독님의 리액션이 네. 좋아진다고 그러면서 응? 써줬어. 본인의 그거를. 그쵸.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야, 특징을 되게 잘 잡았다. 아, 그 말투. 근데, 저는 이야기로 배 감독님의 이 멘트는, 공감의 멘트가 아니라, 반격기가 들어가기 전에. 멘트인데 조금 다르게 이해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뭔가, 그래요? 이렇게 웅크리는 것은 추진력이 얻기 위한. 장민정님께서, 그쵸.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거를 딱. 뭐 위로를 받으셨다니까 다행인데. 네. 보통 반격기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스킬인데. 예, 그냥 막 찌르면 안 되니까. 아니, 좀 그렇게 생각을, 그럴 수 있죠. 뭐, 저는 사실 웬만한 세상의 모든 이슈에 접근하는 정도가 오늘 짜장면을 먹으냐, 짬뽕을 먹을 거냐 정도로 무게로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항상 말하는 게 아닐까. 네. 배 감독님 왠지 짜장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짜장면을 만든 태도가 있다. 그리고 IWHGPP님께서 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한글을 뭐 쓰신 것 같은데 매주 영화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누가 하나요? 누가 하죠? 일단 난 아니야. 저희가 뭐 일주일에 2개씩 하는데 네. 일단 그 다음 주에 개봉하는 그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제일 잘 될 것 같은 혹은 제일 많이 볼 것 같은 영화를 하나 고르고요. 그 다음 영화는 이제 그래도 뭐 작품성이 좀 있거나 뭐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거나 뭐 이런 영화들을 고르거든요. 근데 뭐 딱히 뭐 누가 주도한다기보다 그냥 보면 다음 주에는 뭐 해야 되겠네 이렇게 좀 나오는 편이라 사실 뭐 개봉 예정작 중에 많이 흥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들은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중에 뭐 기대작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댓글을 보니까 뭔 안 다뤄주시나요 하는 것들이 제가 한꺼번에 녹음해서 올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화들을 한 주 정도 앞서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시사회를 보고 와서 좀 미리 들어드리는 면이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 뭐 누가 딱히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돈 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졌어요. 그래서 뭐 한 주 지난 영화, 뭐 요 정도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코어가 나온 영화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은 좀 부담이 떨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 몇 명 정도가 봤구나 하고 이제 보면 옛날처럼 막 융단 폭격 댓글 그런 소리를 안 하게 되기도 하고. 저는 이 댓글 있던데요. 넌 돼 님이 아수라 보고 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참 대략 난감. 그 밑에 선정적 노력님이 내일 예매해두었는데 대략 난감이라니. 영화가 아수라장이라는 소문이 사실인가 봄. 영화가 아수라장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는데 우리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지? 아사리판이라고. 아사리판이라고 그랬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관 올려달라고 네, 하시는 분 중에 뭐 데몰리션도 있고 뭐 우리들 해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우리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단관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영화는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그렇습니다. 오고 있네요. 그래서 뭐 조만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좀 발표해드리고요. 오늘 영화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형님의 또 이분 굉장히 많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또 조금 더 정리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Texas 1549, runway 4, clear for takeoff. Sully. Sully. Sully, we're too low. Sully. Sully! Sully! Sully, where are you? 2009년 1월 15일 기장 설리는 여느 때처럼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승객 150명을 태운 채로 말이죠. 그런데 이륙 직후 비행기가 세 대와 충돌합니다.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 설리는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난 비행기를 허드슨 강에 착륙시킵니다.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지만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이 비상 착륙이 최선이었는지 왜 인근 공항에 착륙하지 않았는지를 끈질기게 추궁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를 갖게 된 설리도 본인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계속 되묻습니다. 기적 같은 사건에서 세월호의 잔상이 떠오르는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I endangered the lives of all those passengers. I got an A320 diving for the river. 네. 왜 이렇게 힘들어해? 힘들어요. 오늘 유독 여러 테이크 가네. 아무튼 설리. 이 설리 전 그 설리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유독 그 FX 설리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참 여러모로 참 그러네요. 네, 찾기가 힘들어지는 영화죠. 네. 허드슨 강의 기적. 자,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울음을 참기 힘든 영화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네. 배 감독님 어떠세요?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다. 네. 저는 뭐 나름대로 잔잔하게. 잔잔하게 봤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들진 않고. 도대체 당신이 만족하는 영화는 뭔데? 나름대로 만족했어요. 근데 저는 보는 내내 뭐 안 좋았다기보다 그냥 되게 짜증이 좀 많이 났어요. 왜요? 세월호 생각 계속 나니까. 그쵸. 그래서 짜증이란 정서로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영화의 몰입이 계속 그 막 속상함, 막 그 짜증이라 표현은 좀 그렇고, 막 이 속상함과 답답함과 막 그 울분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걸 미국인들이 볼 때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감성이 완전 달랐겠죠. 속상함. 속상함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좀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장치가 몇 개 있는 터널에서는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뭐 세월호에 대한 기시감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세월호를 염두하고 만들었을 리 만무한 설리를 볼 때는 세월호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되게 힘든 참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동의하는 의견을 낸 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이거 읽고 정말 뭐 그냥 달리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정성일 영화평론가가 딱 이렇게 썼어요. 두 개를 트위터에 썼어요. 1번 추천 괄호치고 한 사람의 영화평론가로서 아무런 이 영화와의 이해관계 없이 가로 닫고 설리는 훌륭하다. 고전적인 우아한 리듬감. 무엇보다 이 영화는 가로치고 하스미 센세의 말처럼 가로 닫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맥스 화면 사이즈의 맨사를 정당하게 요구한다. 한마디로 걸작. 이렇게 썼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는 요구. 아까는 추천이었고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 쓴 건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아무런 이 영화와의 이해관계 없이 설리는 보는 내내 부끄럽다. 이 영화는 우리가 세월호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거의 모든 쇼트에서 내내 우리에게 물어본다. 손수건을 필히 준비할 것. 흐르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다. 저도 그러니까 보는 내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어야 한다를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영화? 그러니까요. 참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계속 보는데. 아이맥스 그 맨살은 무슨 얘기예요? 아이맥스의 맨살을 정당하게 요구한다. 그러니까 뭐
IMAX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다른 휘황찬란한 효과나 과시 없이 이건 이 화면의 사이즈가 필요했다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는 영화라는 평 아닐까요? 저는 사실 근데 IMAX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IMAX로 보라는 의견들이 좀 꽤 있던데. 네, 저는 뭐 얘기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굳이 왕십리 IMAX에 이용해서 봤습니다. 네.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영화의 기본 정보 한번 훑어주시죠. 네, 간단한 기본 정보입니다. 제목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영재는 그냥 설리예요, 설리. SULLY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의 이름을 턱턱 부르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 또 뭐 본의 아니게 한국에서 유명한 모 아이돌 그룹의 멤버 이름과 같아서 부제를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러닝 타임이 96분입니다. 짧죠. 근데 짧다고 못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뭐 이야기가 너무 풍성하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고 9월 28일 날 개봉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다룬 아수라랑 같이 개봉을 했는데 그렇게 같은 날 개봉을 했고 감독은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인데 지금은 감독으로 익숙하지만 원래는 이제 배우로 훨씬 더 유명한 분이고 주인공은 톰 행크스, 뭐 아론 에카트 등이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12세 관람가고요. 뭐 톰 행크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익숙하지만 미국의 흥행 보증수표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관객 수는 지금까지 29만 명이 봤습니다. 290만이 아니라 29만 명이 봤습니다. 573개의 스크린으로 개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볼까 궁금하기도 하고 상영 횟수 점유율만 봐도 CGV가 11%, 롯데가 8%, 메가박스가 7% 해서 그렇게 많이 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도 많이 안 보고 왜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6천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해서 뭐 많이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든 작품은 아니고 하지만 2주 동안 북미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미에서만 7,050만 달러를 회수를 하고 월드와이드로는 이제 1억이 넘는 수익을 거둬들여 가지고 뭐 흥행에는 성공한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그닥 이렇게 많이 흥행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지점은 IMAX 카메라로 95% 이상을 촬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95%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98%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IMAX로 지금까지 개봉한 영화 중에 IMAX 카메라로 촬영한 분량이 가장 많은 영화라 IMAX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IMAX 가서 봤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저는 뭐 95%라고 하는데 빠진 5%가 어디 있지? 그래, 그게 또 그게 더 궁금할 정도로 저는 다 IMAX로 느꼈고 원래 IMAX 카메라로 찍은 장면과 안 찍은 장면은 비율이 좀 달라지거든요. 칵핏에서 있는 장면 이런 거는 안 찍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근데 심지어 택시 안에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IMAX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도 그걸 IMAX로 찍어놔서 그래서 이 나머지 5%가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뜨는 실제 인물들 나오는 그 장면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이제 IMAX가 아니라 그랬나 싶었는데 어쨌거나 거의 대부분 IMAX로 찍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비행기 날아가고 막 이럴 때 막 큰 화면 막 위아래 꽉 차 있죠. 근데 약간 다른 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95%로 찍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인데 어떻게 찍었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또 제작비가 6천만 달러밖에 안 들었잖아요. 아니 이 돈으로 이 러닝타임을 이 95%라는 시간을 IMAX로 찍을 수가 없다 산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영화라는 게 얘기했듯이 대화하는 씬도 있을 것이고 차 안에서 찍는 씬도 있을 것이고 실내에서 찍는 씬도 있을 것이고 굳이 IMAX로 찍을 필요가 없는 씬도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됐냐를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게 일반적으로 IMAX 카메라라고 하면 이제 유명해진 게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다크나이트를 이제 IMAX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 IMAX가 인간이 영화로 구현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무기다. 뭐 그래가지고 IMAX로 찍는 걸 선호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도 50% 채 못 찍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엄청 커요. 카메라 자체가 필름도 70mm 정도 되는 그런 엄청 큰 필름이니까 사람 손으로 거의 들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무게의 카메라인데. 이걸 어떻게 들고 영화를 내내 찍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IMAX 필름 카메라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알렉사라는 데서 RE 65mm
포맷으로 찍는 디지털 카메라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IMAX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카메라를 약간 어떤 뭐 개조를 했다고 해야 되나 최적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요거를 IMAX로 구현되도록 뭔가 협업을 해서 만든 카메라로 찍은 뭐 디지털로 찍은 그거라 일단 사이즈가 확 줄어든 카메라였고 그리고 또 디지털로 찍으니까 좀 뭐 이 정도 비율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찍어서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없었을까라고 확인하려고 해도 필름 IMAX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고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네. 비교할 수 있는 극장도 없고 사실 전 세계에 몇 개 안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렇게 IMAX 필름 카메라로 찍고 IMAX 필름으로 영상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개봉도 잘 못하고 그래서 디지털이 최종 포맷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오는 스펙타클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요? 그냥 뭐 1대1로 대화를 하는 씬인데도 이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와요. 뭐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엄청 크던데 근데 그 구현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장담하건대 이제 요 포맷으로 인해 가지고 IMAX 이 정도 분량으로 가져가는 영화들이 꽤 많아질 거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어벤져스 시리즈도 그렇고 네. IMAX로 이제 엄청 찍는다고 라인업이 쭉 나와 있던데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이제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생겨서 네. 많이 찍게 되지 않나 싶고 여기 첫 스타트가 설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적으로도 되게 재밌는데 기술적으로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로 뉴욕의 전경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볼 의미가 있는 볼거리가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네. 감독이니까 네. 작품이 워낙 많잖아요. 네, 감독으로만 한 거를 세보니까 20 네. 몇 개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그냥 본인이 출연하고 이런 작까지 치면 네. 거의 40개가 넘는 것 같고. 네. 근래에 이제 감독으로 이제 이렇게 한 작품들이 많던데. 네. 어떻습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헐리우드의 산 역사죠. 지금 살아있는 건강한 상태만 좋은 유일하고 오래 살수면 좋겠다. 우디 알렌보다 나이가 많던데. 네. 네. 86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 감독의 유일한 결점은 나이죠. 30년생. 네. 1930년생. 네. 그래서 결점이라는 게 연출력이 딸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이 때문에 도대체 몇 편을 더 할 수 있을까? 기력이 딸린다. 그 우려인 거죠. 그랜토리노라는 영화를 직접 연출하고 네. 주연을 했는데 그 뒤로 연기는 은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기는 이제 힘들다. 연기는 은퇴했다기보다 이제 자기가 연출하는 영화에 이제 자기가 주인공으로 가지는 않겠다. 그렇죠. 다른 영화에 그랜토리노가 마지막 작품입니까? 네. 다른 영화에 조연이나 이렇게 출연한 적은 있어요. 잠깐씩 나오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연출하고 주연하고 한 영화들이 많은데. 아니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주연을 하는 작품이면 이걸 누가 해요? 뭐예요? 카메라 레디 액션 이걸 누가 합니까? 보통 콜을 감독이 다 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요? 콜을 일일이 감독이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조연출이 콜을 할 때도 있고 그럼 감독은 그냥 보고 있나요? 네. 그렇죠. 컷을 하죠. 컷을 하고 오케이냐 NG냐를 이제 보는 거고. 사실 그냥 그럼 그 컷을 자기가 연기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두는 거죠. 감정 잡고 있다가 컷. 아니면 갑자기 울다가 일어나겠죠. 그럼 카메라를 끄겠지. 그럼 카메라를 끄는 거지. 그리고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오케이면 지나가고. 그렇죠. 기력이 엄청 드는 일이죠. 쉽지 않죠. 네. 근데 연기도 엄청 힘들 직업이기도 하고 연출도 이제 기력을 써야 되니까 그걸 둘 다 같이 하기는 이제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본인이. 아무튼 이 양반은 세계 영화사 책이 있다면 거기 쓰여진 장르들을 섭렵해온 그런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옛날 서부 영화 중에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약간 얕잡아 보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인 쌈마이 서부 영화. 근데 이제 그게 새로운 장르가 돼버린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들의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을 맡았었고 그전에는 TV 드라마 이런 데 좀 나오다가 주요 배역을 따내지 못하고 있다가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서부 영화에 이제 헐값에 팔려가듯이 해서 이제 막 가서 찍고 오고 이러다가 완전 그냥 엄청난 스타가 돼서 그 뒤로 온갖 시리즈물, 형사물, 액션물 찍고 그리고 또 음악에 상당히 조예가 깊어요.
뭐 본인이 기타리스트, 뭐 하여튼 블루스 작곡도 하고, 아들은 음악가고. 그래서. 그쵸. 그래서 네. 음악 감독으로 많이 들어가던데요? 네. 아들이 음악을 하고 자기가 막 기타 연주도 한 OST로 막 이제 자기 영화를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랑 같이 빈 벤더스 뭐 이런 감독과 함께 블루스에 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또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자. 근데 또 본인이 정치 경력도 있고. 근데 정치를 뭔가 선거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사는 동네에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얘네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출마했다고 해요. 그 법이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거였대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콘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대. 그 주에서 위험하다는 거겠죠. 막 손에 놓고 하면 애가 거기에서 주의를 이제 산만한 차에 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고가 좀 있었겠죠. 뭐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닌다고 그게 더 위험해지냐, 이게 무슨 소리냐. 애가 뭘 들고 어딜 돌아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걸 왜 자유를 막냐.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이면서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또 개인의 자유다, 그건. 그걸 법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 무슨 바보짓이냐, 뭐, 이랬다는 일화도 있고. 아무튼 소신 있는 꼬장꼬장한 노장. 자, 그러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작품으로 추천할 만한, 배 감독님이 추천할 만한 영화는 뭐가 있나요? 용서받지 못하자는 지난번 뭐 서부 영화 특집할 때 한번 해주셨고.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살아왔나에 대한 약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정리한 영화가 아닌가. 전 보다가 왔어요. 이 전작들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전작들을 찾아보다가 넷플릭스에 있는 것 중에는 그랜 토리노가 제일 마지막 작품이더라고요. 네, 가장 최근의 것 중에 하나죠. 그거를 이제 좀 보다가 왔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가치관을 그냥 그대로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하나만 더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최근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요 영화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아메리칸 있어요. 스나이퍼.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썰리랑 그러니까 구조가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 썰리도 마지막에 실화에 관한 자료 화면이 나오잖아요. 아메리칸 스나이퍼에도 그런 자료 화면이 나와요. 전쟁 때 스나이퍼로 활약한 미군이 있어요. 크리스 카일이라는 그 남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제 생각에는 정말 균형감 있게 이쪽 진영도 어쩔 수 없이 동감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는 어떤 주제. 전쟁이 좋은 거냐.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하지만 얘가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얘가 그렇다고 자기가 영웅 심리에 취해서 사람을 막 쏴 죽이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그렇다고 사람들을 쏴 죽이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것 같냐. 그리고 전쟁의 폐해에 대해서도 적당히 잘 버무려 넣었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생각할 지점이 많은 영화군요. 그렇죠. 일단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도 그 긴장되는 그 전투 시인들은 또 너무 잘 찍었어요. 그래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어떤 방법을 좀 깨친 것 같다. 지금에 와서 거장이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US 에어웨이즈라는 항공기가 실제로 허드슨 강에 이제 착륙한 내용을 가지고 2009년 1월 15일 날 오후 3시 30분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을 출발해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공항으로 가던 중에 뭐 이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떼하고 충돌하고 그래서 이제 센트럴파크 근처에 있는 허드슨 강에 불시착했는데 이때 이제 승객이 150명 타고 있었고 승무원이 5명. 그러니까 기장, 부기장, 그리고 여자 승무원 3명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전부 5명 부상당하고 뭐 전부 다 생還을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맞습니다. 기종이 이때 에어버스 A320? 뭐 다시 214 뭐 이런 건데 찾아봤어 내가 이거. 요게 그 언제죠? 1970년대 오일 쇼크 있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연료 효율이 뛰어나게 하려고 개발해가지고 만든 거래요. 보잉
뭐 727 뭐 요런 기종에 대응해가지고 이제 에어버스터에서 만든 건데 그 한 반절 정도 된대요. 연비로 치면 그 보잉 거보다 반절 정도 돼가지고 많이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쓰는 항공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어부산하고 아시아나 항공 이렇게 쓰고 있대요. 국내선으로. 쓸데없는 디테일에 진짜 가시네요. 그거 보니까 약간 그 장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륙시 필요한 연료가 충분하냐 확인하고 몇 톤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 저 이륙할 때 연료가 저렇게 많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보긴 했는데 저걸 막 수치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자막으로도. 그쵸. 7톤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오길래. 그러니까 이게 연료 효율이 되게 좋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보여줬나 보네.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빌미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충분하기 때문에 회항할 수 있었던 회항할 수 거 있었고 아니냐? 공항까지 갈 수 있는데. 뭐 엔진은 꺼졌는데 뭐 연료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 거기서 이제 나오지만 뭐 좌측 엔진은 조금 살아 있었고 연료도 충분하니까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왜 못 갔냐로 트집을 잡는 게 원래 요 기종 자체가 연료 효율이 굉장히 좋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작은 비행기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가능했다는 게 적인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쓸데없는 디테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거 재밌어요. 쓸데없는 디테일. 그리고 실제로는 그 이제 NTSB라고 그러는데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여기가 실제로 조사한 거는 사건이 있고 1년 후래요. 바로 여기서는 바로 조사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에 못 가고 막 붙잡혀있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영화적인 장치였고 1년 반 지나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잔해를 회수했던 건가? 잔해는 뭐 계속 즉시 회수하기 시작했겠죠. 원래 비행기 수습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블랙박스를 뭐 나중에 해독하고 뭐 하고 조사 기간이 굉장히 길게 나오니까 블랙박스 해독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던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2013년인가요? 아시아나 항공이 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불나고 막 그랬던 적 있잖아요. 그때도 몇 달 걸렸잖아요. 그때 결과가 지금 찾아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언론은 다루지는 않죠. 그때 한 달 정도 막 시끄러운 거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쓱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아시아나 항공이 벌금 한 5억 정도 맞았더라고요. 5억 8천인가? 그리고 그 기종으로 조종사가 실수해가지고 한 게 처음이래요. 정말요? 조종사의 그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첫 번째 사고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 기종으로. 그 기종으로 그러니까 몰아서. 전 지구의 역사상? 뭐 그 기종이 그 비행기의 그 기종으로는 그러니까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건 처음이라니까. 국적 불문 지구인 중에 그걸 조작 미숙으로 사고 낸 건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 기장밖에 없다. 근데 어쨌든 5억 8천인가 맞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합의를 뭐 잘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비용은 또 뭐 벌금이 아닌 무슨 발전기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내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사 쓰실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때 막 보도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한 달은 굉장히 시끄럽게 계속 쓸데없는 걸로도 막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언제 나오냐, 뭐 오래 걸린다, 뭐 위원회 구성해서 뭐 조사한다, 흐지부지 하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기억에서 없어졌는데 요거를 찾다가 문득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나와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후속 기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국내에서는 아무도 보도되지는 않았고 다른 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탐사보도팀이 중요해요. 갑자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세월호의 잔상이 계속 떠오르는 영화여서 사실 이제 강에 불시착해가지고 저는 이제 강에 물이니까 그래도 잘 착륙하면 좋겠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물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잘못하면 수정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구조를 빨리 누군가가 와서 하지 않으면 그렇죠. 2차로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야, 그게 굉장히 좋은 적절한 타이밍에 구조가 정말 신속하게 잘 된 거구나. 또 대사 중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물 위에 불시착해서 살아남은 경우 한 번도 없었다. 라고 대사도 나오는 걸 봐서 그렇게 단호한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결정이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안 다치고 구조가 될 수 있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기장의 어떤 확신 때문에 사실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막고자 뭔가를 감수하고 한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한데. 결과가 최선이었네. 근데 조금 다르긴 해요. 아마 대부분 물 위에 비행기가
불시착한다 그러면 대부분 바다일 것 같은데 사실 허드슨 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강이라고 표현하기 좀 밑에 어차피 다 이어지긴 한다만 강도 그냥 뭐 동떨어져 있는 뭐 한강 그러면 한강도 힘들고 뭐 낙동강 이런 데는 불가능할 건데 맨하탄과 뉴저지 사이에 허드슨 강에 네. 거기에 불시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항상 이제 출퇴근하는 배가 다니는 네. 지역이라 내림과 동시에 내려오는 것 자체를 다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양옆으로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다 있는 그 사이에 또 그 물에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수상 택시 같은 그런 배가 계속 다니는 거기에 배가 불시착하니까 바로 이제 구조대가 투입될 수 있는 그렇죠. 뭐 기장이 그런 걸 다 뭐 하나하나 숫자는 세보지 않았겠습니다만 본능적으로 그런 판단이 섰겠죠. 그렇죠. 허드슨이면 빨리 가라앉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판단까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러겠죠. 참 여러 가지. 그래서 진짜 뭐 허드슨 강이라는 기적이라는 부제를 단 것도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상황 판단해서 이제 기적을 일으켜낸 건데, 또 얼마 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 라오스인가 태국에서도 강에 불시착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물 위에도 이제 굉장히 스무스하게 랜딩을 해야 기체에 파손이 없는 건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기체가 그냥 반토막 나면서 다 물에 빠져버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만큼 그게 이제 힘든 기술이니까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 뭐 영화에서 봐도 저는 이제 물 위에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뭐 마찰이 그렇게 좀 덜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스무스하게 쑥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어쨌든 비행기가 이제 동력이 없으니까 꼬리부터 이렇게 닿더라고요. 뒤가 뭐갔나? 뒤가 닿자마자 그 마찰 때문에 꽝 때려 박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냥 빵 해서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착륙하는 게 아니라 빵빵 되는 거고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나 별 다를 게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건데 되게 잘 착륙이 된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는 게 이 실화를 바탕으로 약간 내용을 바꿔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요? 몇 년 전에 플라이트라고 덴젤 워싱턴이 이제 주인공이고 로베르토 제메키스 감독. 폴라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걸 만든 베어울프 뭐 요즘 이상한 애니메이션을 자꾸 만드는데 원래 이분이 또 재밌는 게 캐스터웨이에서 톰 행크스랑 함께 캐스터웨이 연출한 로베르토 제메키스 감독이 이걸 좀 바꿔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거기는 비상 착수가 아니고 배면 비행을 해요. 기지를 발해서 이렇게 활공 시간을 더 늘리려고 비행기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더 오래 다가 이제 불시착하는 뭐 이런 더 좀 극적으로 만든 영화긴 한데 거기 또 이제 덴젤 워싱턴이 알코올 중독으로 나와요. 봤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영화에서 처음에 조사가 시작될 때 전날 잠은 충분히 잤냐, 술은 먹었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저도 이제 그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덴젤 워싱턴이 막 고민하다가 술을 끊은 상태였는데 호텔에서 술을 먹거든요. 그리고 조사할 때도 그 압박감을 못 견뎌가지고 술을 막 알코올 의존이 다시 생겨버려요. 훨씬 극적이긴 한데 이제 거긴 이제 주인공의 내면을 더 막 보여줬다면 이건 이제 미국의 어떤 건전한 가치관,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기적, 뭐 이제 이걸 보여주기 위한 영화라 훨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성적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573개관인데 10월 2일 기준으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가 509개관인데 33만 찍었는데 설리는 뭐 29만? 그러니까 뭐 거의 30만도 안 되게 지금 있는 거라서. 이게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면 이제 뭐 배우로도 잘 알고 감독으로도 잘 알지만 이렇게 관객 동원이 많은 영화를 찍는 감독으로 안 알려져 있는 게 아닌가. 한국에서. 그렇죠. 미국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도 뭐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약간 미국적 가치, 뭐 보수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미국적 가치를 좀 대표하는 영화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고 그렇게만 만들면 자칫 국뽕으로 치우쳐질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휴머니즘이 항상 녹아져 내려가는 게 약간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나? 뭐 휴머니즘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또 어렵지만 그냥 관객이 공감하기 편한 뭐 그런 영화를 연출해내는 뭐 기가 막힌 감독이라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흥행을 항상 가지고 가는데 한국에서는 항상 조금 빗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570개 잡았다는 거는 그래도 극장 입장에서는 뭐 좀 된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적지는 않은데 지금 극장에 걸만한 게 이제 아수라를 제외하고는 없어서 그래요.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더 쓸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정도까지 안 건다는 거는 점유율이 뭐 3, 4 해봤자 10%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는 이렇게 뭐 별로 이제 예매율이나 이런 걸 미리 개봉하기 전에 따져봤을 때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또 되게 여기에 내가 조심스러워야 되는구나 싶었던 건 뭐냐면 제주의 사람들 전부 다 이걸 제기대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은 설리를 기대한다는 기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뭐 직업도 그렇고 주위에 맺고 있는 관계도 뭐 영화에 좀 관심 많은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 좀 약간 챙겨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되게 기대작인데 일반적인 관객에게는 별 어필하는 요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속도감이 제일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입하는 순간이 결국은 그 시뮬레이션에서 나중에 뭐 이런 변수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랬더니 넣었더니 실패하는 그 장면이 뭔가 딱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데 그것까지 가기까지가 굉장히 길고 주로 대화하고 플래시백 나오고 계속 이런 걸로 이어지니까 뭔가 영화를 많이 보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뭔가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뉴욕 딴 나라 얘기고 뭐 지명도 하나도 모르겠고 뭐 내가 뉴스로 본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막 극적으로 막 뭐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요 이야기가 그 세월호 이후에 유튜브로 한번 페이스북에 한번 돌았었거든요. 이게 뭐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그때 대체했던 그 뭐 영화상에서도 공개되는 육성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 실제 뉴스 화면이랑 붙여져 가지고 유튜브에 만들어진 영상이 다시 돌면서 한국 사회 안에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뭐랄까 이슈가 된 그런 사건이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영화로 만들었을 때는 톰 행크스가 나오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들고 볼거리 가득 채운 아이맥스로도 개봉을 하는데도 사람들한테 별로 어필을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외다. 아수라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그럼 터널은 많이 봤잖아요. 터널 많이 봤죠. 네. 터널도 어쨌든 재난을 당한 사람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기승전결과 속도감이 막 터널은 중간에 뭐 유머 포인트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달려갔다가 곧 구할 것 같았다가 또 실패하면서 백 됐다가 뭐 이런 밀고 당기고 하는 것들이 좀 장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보다 그 한국 영화냐 미국 영화냐 이 정서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한국 관객한테는 우리 팟캐스트 올리는 것만 봐도 한국 영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많이 보는데 뭐 엄청 이슈화된 외국 영화가 아닌 이상 엔간해서는 해외 영화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큰 관심 없이 정말 그냥 오락거리로 그냥 즐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락거리로 즐기기에 설리가 그럼 어떤 미덕이 있냐고 했을 때 좀 뭐 어필하는 부분이 적을 수는 있겠다 싶은 건 있죠. 저는 또 그럼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순수한 오락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외국 영화 중에도 우리한테 현재 이슈에 대해 굉장히 생각할 거리 던져주는 영화도 많은데 많이 봤으면 좋겠다. 여기 연장선상에서 설리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보시니까. 자 그러면 얼마나 나올까요? 뭐 이렇게 끝나겠죠 뭐. 이거 뭐 많이 봐도 100만 보겠어요. 한 60만, 70만 요 사이에서 끝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아수라 편을 들었습니다만 보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설리도? 아수라. 아니 아수라. 근데 이 영화는 뭐 좋아하는 뿐만 아니라 이거 진짜 이 영화야말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지금 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됐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 너무 안 보시니까 이거 뭐 50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뭐 잘 되면 한 70만 80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5, 60만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저는 플라이트라는 영화가 원래 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훨씬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막 만들어놨거든요. 비행을 하기 전 상황, 알코올 중독인 애가 비행하고 뭐 나중에도 이걸 모면하고 뭐 자기. 근데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담담한데 저는 이제 설리가 훨씬
몰입도 훨씬 잘 되고 재미도 있었거든요. 볼 때.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사실. 그 실제로는 하면 2분, 3분 정도.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그때 이런 게 있었는데 얘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게 플래시백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 인물이 살아온 길도 우리가 막 유추하게 만드는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굉장히 전공법으로 거의 정답에 가까운 방법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사실 막상 보면. 야, 근데 신기하다.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쓰고 지루하다고 한 칼럼을 봤어요. 아, 그래요? 리뷰를. 어느 기장가가 똑같은 플래시백을 쓰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설명을 하고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 여긴 한번 하시죠. 잘못 보셨어요.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내가 영화를 훨씬 많이 봤어요. 근데 왓챠 끊은 지 3년 됐는데 저 0.01%라고 하던데요. 왓챠에서. 아무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감안하는 건 실화를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으면서도 장르적인 재미와 그 플롯상의 완벽성을 추구한 게 거의 뭐 저는 마스터피스라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걸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좀 바꿔서 더 이제 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세련되거나 훨씬 더 장르적으로 바꿀 수 있었겠지만 근데 다 보고 나면 있었던 일을 보여준 거야 라는 느낌을 전혀 이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장르적이고 오락으로 끝나지 않는 이 지점을 줄타기를 너무 잘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뭐 전 듭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 몰아치는 재미나 오락성은 뭐 기대하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소장하고 싶은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DVD를 살까를 만약에 놓고 고민한다면 그래도 기왕이면 좀 작품성이 있고 뭔가 좀 잘 만들어진 영화들을 좀 사다 모으고 싶은데 그런 기준에서 살만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화는 보면서 이거 사다가 소장해도 좋겠다. 와, 선생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드디어 기분이 심지어 소장하고 싶은 영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적인 소양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김프로님은 설리 같은 영화 좋아하십니다. 근데 뭐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되게 교과서적인 것 같아요. 정말 교과서죠. 실화를 영화로 만든다면 이라고 했을 때 꼭 참고해야 될 영화가 앞으로 이 설리라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영화가 터널 개봉 이전에 만들어졌다면 터널이 만듦새도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촌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심플한데 촌스러운 느낌이 안 나니까 그게 되게 미스터리이긴 해요. 그죠? 클래식이죠. 그냥 그러니까. 언제 입어도 정장 클래식이 촌스럽다고 뭐 이게 뭐 유행에 따라서 또 뭐 바지 통 사이즈가 달라질 수가 있고 길이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클래식은 그냥 클래식이잖아요. 저 클래식이구나라는 느낌이 있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거를 뭐 20년 뒤에 본들, 30년 뒤에 본들 아니면 이게 뭐 10년 전에 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미래 영화라고 본들 이게 뭐 현실성이 떨어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 영화라고 보면 신기하겠지. IMAX인데 비행기가 날아 비행기가 뭐야? SF로 볼라나? 아무튼 누가 봐도 현실성을 부여하면서 볼 수 있는 클래식이 될 만한 영화가 아닌가. 그냥 맞습니다. 딱 저는 그 평양냉면 생각났어요. 평양냉면. 진짜 비유. 근데 이것도 오랜만에 나온 비유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양냉면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필동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필동. 그 여러 개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을밀대 스타일. 저는 을밀대가. 그래요? 네, 약간 좀 또. 이거 봐. 여기서도 좀 갈리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평양냉면이 싫어요. 간도 안 되고 왜 먹는지 이거 떨어지는 거야.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정말. 비빔냉면이랑 먹으려고. 그러니까 평양냉면 중에서도 그 이제 필동은 약간의 자극적인 맛이 조금 가미됐어요. 그 이제 고춧가루와 약간의 그런 게 좀 있는데 정말 을밀대는 그것도 빼고 슴슴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그 선호하는 경향하고도 좀 닮은 것 같아. 근데 또 여기서 그 비슷하겠다. 근데 을밀대는 약간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기도 하죠. 너무 가는 안에서? 아니 좀 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평양냉면을
뭐 슴슴하고 뭐 이상하고 근데 그 묘한 중독성과 그 오래 남는 맛이 있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설리가 보는 내내. 네. 네. 또 되게 뭐 한번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이제 방한했을 때 평양냉면 한 판. 와, 당신의 영화는 콜드 누드 같다. 코리안 노스 코리안 콜드 누드 같다. 총을 겨누실 수도 있어. 네. 아무튼 기겁을 하겠네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네. 2부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이건 뭐 저희 셋이 공이 꼰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다 교과서 같고 네. 볼만하다. 네. 그냥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건 뭐 별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뭐 흠을 잡자면 나중에 잡을 수 있겠죠. 뭐. 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IMAX로 이만큼 촬영된 분량이 없기 때문에 IMAX로 보기 위함으로 그런 이유만으로 찾는 것도 참 좋은 재밌는 말이 안 되네. IMAX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도 이 영화를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2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